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이 꾸준히 전기차와 테슬라 이야기 전해주고 계신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오늘 최근에 좀 이렇게 주가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테슬라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는 그 인도량 발표가 있었던 거죠? 4월 2일 날. 네,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46만 2,890대를 인도를 했는데 이 월가의 컨센서스라고 하죠. 사실은 월가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팔 거다, 어떤 사람은 더 적게 팔 거다. 그러면 이거 평균을 내거든요. 이 평균이 얼마였냐면 46만 3,310대, 즉 420대 차이가 났어요. 420대. 그랬더니 적게 나온 거죠. 실제로 인도량은. 그랬더니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 왜냐하면 또 월가의 평균이 이렇다라는 거고 더 높게 봤던 월가의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은 월가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스럽다라는 거고, 물론 뭐 420대 갖고 이루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걸 좀 뜯어보면 두 가지 의미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정부가 다시 보조금 제도를 부활을 했어요. 이 보조금 제도는 신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낡은 내연기관차를 처리를 하고 그 대신 신차를 전기차로 사면 이런 식으로 반드시 자기가 있었던 폐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폐차를 하고 팔아도 안 되고요? 네, 폐차를 하고 신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엄청 세게 나가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을 빨리 대체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이 2년 타다가 나 이번에 전기차로 바꿀래 이것이 아니라 오래된, 아마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 오래된 내연기관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보조금을 하면서 중국에서 전기차 매출이 전체적으로 다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도 많이 오르면서 테슬라가 역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 기록을 만들어낸 거죠. 아, 그래요? 네네. 3분기에도 네, 그렇게? 3분기에 중국에서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사람들이 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또 올랐던 경향도 있어요. 사전에. 사전에. 네, 사전에 올랐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중국만 보면 안 된다. 문제는 유럽이거든요. 유럽이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폭스바겐 망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서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다시 부활하겠다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작년에 보조금을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고 국가재정상 에너지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보조금으로 국가 재정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자동차 보조금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이 그래도 유럽에서는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데 여기에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들의 판매가 줄어드는. 전기차들. 네네네. 전기차만 줄어드는 아니요, 거예요? 전체 차량이. 네, 전체 차량이.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독일 정부에서 다시 폭스바겐이나 이런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다 어려우니까 지금 보조금을 부활하자라는 논의를 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 시장이 안 좋아지고 유럽 전체의 경제가 지금 침체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의 마이너스 부분을 중국에서의 플러스 부분으로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겨우 흔히 말해서 이런 말을 써서 될지 모르지만 또이또이한 거예요. 네? 이제 맞춰가지고 간신히 맞췄는데 사실 3분기 실적으로 볼 때는 올해 1,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대단히 좋았고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전체적으로 테슬라가 판매율이 좋았는데 작년 3분기 실적보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좋은데 문제는 이제 4분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측면입니다. 첫 번째 측면은 중국에서의 성장이 유럽에서의 마이너스 부분을 그냥 상쇄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것. 아무리 많이 팔았어도.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많이 팔았다는 건 보조금 도 있지만 그래도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대단히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테슬라가 기록을 세웠다라는 건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차의 경쟁이 되게 심한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4분기까지 하면은 올해 판매량은 어떻게 될까? 올해 작년에 182만 대를 팔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성장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거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됐으면 4분기 때 좀 분발하면 그나마 작년 수준은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작년 수준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들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아무리 테슬라가 사실은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돼서 지금 대단히 주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매출 대비. 이런 미래 가치가 반영된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출의 전체 80%가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자동차 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주가를 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는 네. 그 이게 얼마나 영향이 큰 건지 모르겠지만 사이버 트럭 리콜하고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거기서 또 금융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 사실은 이제 뭐 저는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식을 매도할 때 있어서 뭐 하나 저것도 나는 불안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머저리티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을 형성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좋았던 점은 우선은 S하고 이번에 보면 모델 Y하고 모델 3의 판매량은 크게 늘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증가하는 속에서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모델 S하고 X 하고 사이버 트럭을 함께 세 개를 묶어서 통계를 했는데 네. 사이버 트럭은 2분기에 비해서 많이 생산됐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많이 판매량이 안 됐다라는 것은 모델 S하고 X를 사이버 트럭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만 판매되고 있으니까 대체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S 살까, X 살까, 사이버 트럭 살까 해서 사이버 트럭 신차니까 난 사이버 트럭 살게. 그만큼 모델 S와 모델 X가 미국에서 안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3만 대, 뭐 2만 대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델 S하고 X는 지금 잘 팔리고 있지만 사이버 트럭은 요 사이버 트럭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때 어닝콜 이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4분기 안에는 그래도 손익분기점에 들어갈 것이다. 왜? 생산량이 지금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는 항상 고정 비용이 높고 한계 비용이 낮은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한 생산량 수준을 넘지 못하면 다 손해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은 여전히 3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영역에 있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뭐 중순이나 하순에 있겠죠. 그때 보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손익분기점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부분은 좀 보는 건 중요한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긍정적 신호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주간 5,000대로 크게 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는 좀 있습니다. 네. 리콜은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리콜은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리콜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손잡이가 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리콜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기업이 크게 비용 부담이 예를 들자면 뭐 모터를 다 갈아야 된다, 배터리를 다 갈아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 부담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리콜 같은 경우에 또 두 가지 리콜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리콜의 70~80%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되기 때문에 정비소를 안 가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것이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샤오펑이나 BYD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를 전환시키면서 웬만해서는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합니다. 뭐 문이 잘 안 열리는 거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가 아예 있어요. 원격으로 고쳐주는 건가요? 네, 원격으로 고쳐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있어서 뭐 리콜이 과거에 있었던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토요타라든지 또는 현대기아차처럼의 이런 리콜에서 대단한 정비소가 막 밀려 있고 예약이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야근 비용 들어가고 이러한 비용 발생 부담이 대단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테슬라에서의 리콜 소식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인도량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또 상승했지만 상승했지만 네. 약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2024년 총 결과에 가 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역성장인가 아닌가 주목을 하기 시작한다. 원래 전문가들도 그냥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몇 프로 정도 더 상승할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2024년에 자동차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테슬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했는데 사실은 아무리 시장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마이너스 성장하면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두려움들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사이버 트럭은 리콜 같은 게 뭐 큰 기술적 결함이니까 큰 변수는 아닌데 네. 이게 손익분기점 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네요. 네. 판매량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강 박사님 본인의 전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미달돼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두 가지의 테슬라의 주식을 보시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하나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한 주식이다. 저는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변동성 강한 경우는 처음 봐요. 이거는 기대감 막 시장의 형성대로 막 주가가 올라가고 기대감이 좀 꺼지면 주가가 내려가는 즉 펀다멘탈에 의해서 뭐 매출이 늘었다 매출이
감소했다. 여기에도 물론 테슬라 영향을 받습니다만 이 외의 요소에서도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는 변동성이 강한 주식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테슬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라는 것은 계속 치고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쭉쭉 뻗어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의 그 자동차 판매율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평타를 칠 거다. 또는 역성장을 할 거다. 이거는 성장주에는 어울리지 않는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0월 10일 지금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와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대를 형성하는 것이지 당장 펀다멘탈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펀다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 매출이고 거기에 따른 이익률이죠. 이익률이 또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도 리스를 통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리스를 통한 이 매출이라는 것은 회사에는 부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저하시킵니다. 리스가 뭘 리스?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다가 제가 예를 들자면 할부로 금융을 산다든지 할 때 금융회사가 할부를 해준 게 아니라 회사 자체가 리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한 달에 $550만 내면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초기 한 $10,000나 $15,000 내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ABS 채권이라고 해서 이걸 담배로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해서 AB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뒷받침하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시중에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막대하게 들거든요. 차량을 이제 막 푸시를 그러니까 특히 4분기 때 테슬라도 많이 할 거예요. 테슬라도 많이 할 건데 뭐냐면 미국에서 리스를 하면은 현대 그 가격에다가 이자율도 0%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해주면 이것만큼 부채가 일어나는데 이 부채를 어떻게 부채로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냐면 이거를 채권으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네.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그걸 이렇게 캐시를 가져와서 그렇죠. 캐시를 가져와서 부채로 처리하지 않게 될 경우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소득 이런 것들은 채권 구입자가 가져가겠지만 우선은 이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많아질 경우에는 판매는 많은데 이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번에 지난주 사실 오늘 아침에 오늘 밤에 나온 뉴스인데 테슬라도 ABS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테슬라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실적 부분에 대한 그래도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더 관심이 있지만 특히 이런 실적에 대해서 또 기관 투자가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게 테슬라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생산 비용을 계속 낮추면서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계속해서 마진을 낮추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혁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생산 비용을 낮추는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놀라운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산비를 낮추는 어떤 혁신들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컨트롤러를 뭐 내재화한다든지 뭐 볼트를 갖다가 아키텍처를 바꿔가지고 뭐 48V 아키텍처를 바꾸면 거기 그만큼 구리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선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이제 뭐 컨트롤러를 무선으로 이더넷으로 연결하면서 전선줄도 적게 들어가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실질적인 그 수익률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있는 거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사이버 트럭하고 4680 배터리예요. 지금 4680 배터리도 대단히 많이 생산되고 지금 손익분기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4680 배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라는 넘기면 요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발표를 하겠죠. 최소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아직 두 가지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는 손익분기점을 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회사가 새로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데서 비용을 낮춰나가면서 수익률을 높여나가는 판매 가격에 비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이익이니까 그만큼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로 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대신에 요거에서 이거 한 것만큼 어디다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에? 4680 배터리와 사이버 트럭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또 하나는 세마이 트럭에다가
앞으로 나올 트럭에다가 지금 너바다에다가 엄청나게 큰 공장을 짓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또 중국에다가 지금 메가팩 ESS죠. ESS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캐스트롭이라는 그 공장이 있는데 그 테슬라의 메가팩 ESS를 생산하는 여기 규모의 2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중국에서 한 60%의 공장을 이뤄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들인데 투자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실적을 깎아먹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낮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혁신을 해서 수익률을 높여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계속 미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수익성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그 ESS하고 네. 사이버 트럭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ESS는 성장성은 무진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만 여러분 못 느끼시는 거지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유럽, 호주 다 그냥 재생에너지의 전환들을 어마어마한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석탄 발전소하고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하고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석탄 발전소를 만들었던 곳이 영국이죠. 그렇죠. 네, 이게 영국이 교과서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산업혁명 때, 네. 뭐 맨체스터 뭐 이런 이 곳에. 석탄 발전소를 역사적으로 소멸시켰어요. 영국은.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만큼 영국도 재생에 투자를 하는 거고 재생에너지는 초기에는 ESS에 대한 필요성들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는 플랜트는 ESS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력과 태양열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자연의 조건 속에 지속되는데 그건 뭐냐면 특정하게 자연의 조건이 좋을 때 많이 생산하고 자연의 조건이 안 좋을 때 적게 생산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드라고 하는 이 송전망에는 일정한 양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에서 쓰이거나 가정에서 쓰이는 흔히 말하는 전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피크타임 있잖아요. 피크타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려면 많이 생산해냈을 때 저장해 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ESS 산업은 지금 이것은 지금 이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마치 엔비디아의 H100과 나오게 될 블랙엘 B200처럼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는 시장이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의 CATL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서 시세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고빈도 매매를 하듯이 우리의 주식에서 전기를 사고 파는 비쌀 때 팔고 쌀 때 저장하는 사서 외부에서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ESS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 ESS의 테슬라에서 의미를 보실 필요 있는 것은 물론 일론 머스크는 그랬어요. 2030년을 전후해서 ESS의 매출이 자동차 매출을 넘어설 거다. 그 정도로 크다라는 거죠. 네네. 그 정도로 크다라는 거 여긴 수익률이 지금 지난 분기만 해도 25%가 나왔어요. 25%면 하드웨어에서 되게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5%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캐시카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캐시카우가 나와서 어디에 쓰입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 슈퍼컴퓨터 짓는 것.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데 대출을 받지 않고 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에서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테슬라만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여윳돈들을 대출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이자율이 내려 비컷을 하긴 했어도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네네. 이럴 때 투자를 자기 캐시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ESS 산업이 테슬라에서 성장의 어떠한 이 발판들을 현금 발판들을 만들어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말씀하시니까 이게 AI 이야기고 당연히 자율주행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딱 연결지어서 지금 로보택시가 궁금해지네요. 네네, 로보택시 10월 10일. 네, 10월 10일에 발표하게 돼 있는데. 네, 10월 10일을 여러분들한테 정의를 하면 여러분 기대감이 많으실 건데 명확하게 10월 10일의 그 행사를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이거는 마케팅 이벤트입니다. 네. 마케팅 이벤트예요. 즉 10월 10일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술로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시연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아직 법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연하는 장소도 헐리우드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인위적으로 연출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마케팅 이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화제를 낳는 것이 기본적인 마케팅 이벤트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 특히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도 참여하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대치가 막 화제성과 흥미가 올라가서 기대치가 올라가면
만약에 그 기대치를 채워주거나 그거보다 넘어서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낮아지면 사실은 주가는 조금 한풀 꺾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흥미와 화제성에 대한 이벤트는 기업의 펀다멘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잠재력은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펀다멘탈, 즉 매출로 연결되고 수익성으로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파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큰 파들이 있는데 10월 10일에 대해서 문샤파가 있어요. 문샷파. 그래서 이건 달나라 가는 거다. 엄청난 게 나올 거다. 엄청난 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거예요. 로보택시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모델 2하고 같습니다. 모델 2라는 것은 원래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기로 했다가 올해 실적 발표 때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것을 2026년으로 연기했죠. 테슬라가 2026년으로 연기했는데 모델 2에 인간이 조종하면은 저가 테슬라가 되는 거고요. 저가형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일명 모델 2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으면 로보택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차를 보고서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하면 저 정도면 로보택시로도 좋지만 저걸 25,000달러면 나도 사겠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대박 치겠다. 이러면 대단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서도 그러니까 로보택시로도 의미가 있지만 저가 차량에도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디자인 25,000달러하고 사실은 보조금 받으면은 한 1,800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아반떼 사는 꼴인데 아반떼가 저 정도야. 거기서 자율주행이 돼? 그리고 또 안전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막 스타일이 사이버 트럭 같을 거다. 사이버 트럭 같은 그 강판을 써? 안전해. 작은 차인데도 탄탄해. 교통사고도 나도 좀 안전할 것 같아. 이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핸들도 없는 게 나올 수도 있나요? 그것이 이제 내렸다 올렸다 하지만 UI, UX 우리가 보통 이용자들의 체험에서 초기에 사람들이 핸들이 없는 차를 타면요 불안해해요. 지금 웨이모도 지금 한 달에 7월부터는 일주일에 10만 건의 이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서 웨이모를 자율주행을 타고 있거든요. 핸들이 있어요. 핸들이 있어야 초반에는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가 개입을 하거나 시스템이 개입을 하더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체. 일론 머스크는 핸들을 없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애버리면 저는 그거는 조금 실수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불안감이 아직은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같은 차종이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러면 택시 기사가 앉아야 될 자리에는 승객이 앉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도 안? 그거를 어떻게 이제 구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여감이 있고 이런 게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문샤파는 여기에 사실은 6월달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만들 차량을 갖다가 이렇게 커튼에다가 이 베일에다가 쌓아놨었어요. 근데 유독 조금 큰 차가 있었거든요. 이 그 부피가 이거는 우리식으로 한국으로 치면 카니발과 같은 밴이다. 그래서 로봇 밴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One more thing 하면서 그래서 로봇 밴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도 타고 왜냐하면 8명의 정도의 승객이 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 대중교통화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율주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왜냐하면 또 일론 머스크가 버스보다 쌀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에 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옵티머스 3세대가 나와서 문을 열어줄 거다. 거기 있는 소포를 로봇이니까. 그래서 소포를 들어서 이거를 소포 배달하는 데도 쓸 거다. 휴머노이드가 막 소포를 배달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문샤파들이에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도 10월 10일 날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거는 조금 내년 정도에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의 결합이라든지 로봇변의 결합을 얘기를 할 텐데 미리 다 모든 카드를 까는 것은 경영학적으로 볼 때는 별로 경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다. 차라리 로보택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래서 아마 그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설정할 거고 대단히 안정감을 주는 이런 쪽에 더 집중할 것이지 자꾸 막 새로운 거 막 달라나가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을 거다. 이미 벌써 달라나간다는 비슷한 얘기들은 일론 머스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25년에는 100만 대의 로보택시가 깔릴 거다 막 이런 식의 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현실적인 것은 저 로보택시가 정말로 상용에 쓰일 수 있는 것을 어떤 상황을 연출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로보택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웨이모도 마찬가지인데 차를 탄 손님들도 중요해요. 자율주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이 거기다가 뭐 술 먹고 구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파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먹던 커피를 막 쏟을 수도 있는 거고. 막 가방에서 뭐 꺼내더니 음식을 막
김밥 먹으면서 김밥 한 조각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손님이 타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특허는 받아놨어요. 자동 청소하는 이 내부 그런 그래요? 시스템을. 그래서 뭐 이런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에 카메라들이 사실은 테슬라도 하나가 있긴 합니다만 웨이모 같은 경우 카메라가 수십 개거든요. 내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전기 떨어지면 가서 자동 충전은 그럼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충전소에 로보택시 충전소에 사람이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옵티머스가 해줄 건지, 또 시작해서 이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도 그러네요. 대단히 많이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도 잘하지만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승객이 탔을 때도 불쾌감 없이 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가 이게 더 큰 이슈고 이것도 대단히 기술력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잘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 진짜 인간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택시라고 그러면은 택시 승객이 막 행패를 부리거나 이럴 때 기사님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 위급 상황이 생기면 112, 119에는 어떻게 그렇죠. 연락을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손님은요 문도 안 닫고 내리는 손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손님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요즘은 자동으로 돼서 문은 강제로 닫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어떤 손님은 비 오는데 창문 열고 그냥 분위기 타면서 달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비 오면 창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또 담배를 펴버린다. 뭐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스프링클러로 끌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차를 바로 세운다든지 뭔가 이러한 이런 부분을 저는 자세히 보여줄 거라고 봐요. 이것이 시장의 신뢰도입니다. 고객이 탔을 때 택시를 탔을 때 불쾌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돈 내고 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웨이모는 굉장히 많이 또 다니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웨이모는 그런 노하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에 카메라가 10개가 넘게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은 차가 멈추고 손님을 내리게 하고 이동을 해서 사람이 이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잖아요. 로보택시는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자기네가 만드는 사이버 캡이라고 하는 것도 로보택시가 될 수 있지만 뭐 우버처럼 에어비앤비처럼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도 돈 좀 벌어와 이렇게도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모든 차량에도 특수 제작한 그러니까 웨이모는 특수 제작한 차량이라는 거예요. 택시로만을 위해서. 근데 로보택시의 개념은 테슬라가 만든 차량도 로보택시가 될 수 있지만 모델 2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델 3, 모델 Y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로보택시로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카메라가 한 대밖에 안 달려 있는데 내부 카메라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여기는 해결책은 없거든요. 지금 로보택시에는 자동으로 뒷좌석을 그래도 한번 밀어주는 청소해주는 도구를 깔았지만 그럼 이걸 모델 3과 모델 Y에 다 깔 건지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하여튼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좀 그래서 로보택시가 여러분 현실화되는 거 저는 2026년에 현실화돼도 정말 놀랍지 않고 2027년에 현실화돼도 놀랍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알리바이는 잘 대놨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나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뭐라 그랬냐면 영어 표현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025년에도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FSD 버전 13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10월 10일 날 버전 13은 아직까지도 슈퍼바이즈드 인간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언슈퍼바이즈가 안 나오면 2025년에 자기는 놀랄 거라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슈퍼바이즈와 언슈퍼바이즈를 결정하는 건 테슬라가 아니라 정부거든요. 그렇죠. 규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슈퍼바이즈의 기술력은 이번에 공개할 10월 10일 날 아마 공개할 건데 FSD 버전 13을 공개할 거예요. 13에서는 언슈퍼바이즈의 기술력이라고 지금 테슬라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허가해주면 우리는 바로 사업할 수 있는데 다 정부 때문이다. 라는 출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로보택시가 안 돼도 이거는 테슬라 탓이 아니라 정부 탓이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뭐 주식 차원에서 이제 테슬라를 좀 더 바라보신다라면 좀 더 가지셔야 될 고민들은 이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해결됐는지 그리고 FSD 13에서 꼭 보셔야 되는 것은 FSD 12.5가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지만 결정적인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옆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에 사람 광고가 붙어 있으면 그걸 사람으로 봐요. 그런 문제가 있네. 근데 미국에는 버스 광고가 없는데 별로 한국 보세요. 특히 서울. 한국은 그냥 곳곳에서 연예인들이 막
버스 타고 가잖아요. 가끔가다 깜짝 놀래요. 예. 그 사람 얼굴이 너무 크게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레이더하고 라이다가 있으면은 이거 음파를 던지고 레이저를 쏴가지고 거리감을 느끼면서 이것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게 판별할 수 구글 있는데. 웨이모의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는 카메라 방식. 카메라니까 이거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인 거예요. 어. 그러면 깜짝깜짝 얘가 놀랍니다. 근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많지 않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버스가 아니라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광고판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네네. 이건 유럽이나 미국 마찬가지거든요. 네. 여기에 사람 서 있어도 아, 사람 크기만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가끔은. 우리 버스 정류장에도 근데 그렇잖아요. 그 광고가 사람이 작을 때가 있으면 이건 광고라 보는데 진짜 사람 실물 크기를 광고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13에서 해결되는가를 간단하게 해결되는가. 보셔야 되는 거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 유럽에서 FSD가 허가받느냐. 왜냐하면 로보택시 전에 저는 가장 테슬라가 AI 매출, 소프트웨어 매출을 어디서 내야 되냐면 FSD 정기 구독하는 사람들 90달러 내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만으로는 작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 시장으로 확대되고 유럽 시장으로 확대되고 특히 중국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FSD를 월 구독하면서 가격은 똑같이 90달러 하지 않고 중국에 맞춰서 좀 낮추겠지만 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거는 폭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펀다멘탈에 반영되는 AI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보다 이 로보택시의 기술로서 로보택시가 몇 개 돌아다니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마케팅 효과가 있거든요. 저 로보택시 괜찮은데 그 기술이 내 차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나도 출퇴근할 때 한번 손 놔봐? 이런 마음이 사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보택시 자체가 FSD 구독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마케팅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떤 효과를 내면서 2025년에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인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펀다멘탈이 변화할 수 있다. 충분히 테슬라가 본격적인 AI 기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지 문샷 생각하면서 옵티머스가 나와서 막 창문 열어주고 막 이런 거 전기 충전해주고 이런 거 거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정수 박사님하고 테슬라의 궁금한 이야기 아주 잘 들었는데 저는 하여간 10월 11일 날 기대는 많이 되는데 FSD가 어느 정도로 나올 건가. 네. 그리고 오늘 깨달은 거는 택시 기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구나. 그럼요.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죠.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가는 건 자율주행만으로 택시 기사를 대체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렇죠. 이런 중요한,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 왜냐하면 장애를 받거나 노인 어르시거나 아이들이 탈 때는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네. 트렁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뒤에다 실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런 여러 가지 운전자의 인간 운전자의 기능을 운전만은 아니라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인간의 가치는 기능적인 가치 이상의 뭔가가 더 그렇죠.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테슬라 이야기 살펴봤고요.